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카말라입니다. 스타벅스 역사도 알아봤는데 블루보틀 역사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 블루보틀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역사라고 막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어요. 블루보틀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몰라요? 블루보틀 생긴 거 외우기 되게 쉬워요. 오필슨 코리아 대한민국 그때 생겼어요. 4강 우리나라 진출했을 때. 2002년? 그렇죠. 2002년에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블루보틀도 글쎄 깜짝 놀랐네. 카페가 아니라 원두 판매부터 시작했대요. 스타벅스도 카페로 시작한 게 아니죠. 원두 판매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출발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블루보틀의 창업자는 제임스 프리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커피 종사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스타벅스 창업자 3명 공동대표 이분들도 커피 애호가였지 커피 종사자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커피를 종사하신 분들은 돈을 못 버나 봐. 그렇게까지 크게 못 키우나 봐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소비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서 그런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크게 키우시지 다들? 사업가 마인드가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가? 나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우리나라도 김밥 좋아한다고 아니 김밥 연구를 하진 않잖아. 외국에서는 그렇죠. 커피가 그런 음식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막 커피 저는 되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뭐 프로파일, 과학적인 접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치 담글 때 생각해 보면 이때 넣어야지. 넣고 짠 하면 맛있네. 근데 외국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외국에서 김치를 담근다 그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얼마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 TDS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배추의 삼투압이 몇 %까지 증진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치를? 외국도 그러지 않을까?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 제임스 프리먼 이분은 교향 악단의 클라리넷 연주자셨어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악단 생활을 하셨었는데 그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그 악단이 재미가 없었대요. 연주 자체가. 그때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커피. 그리고 애시당초 1년에 한 10만 킬로미터씩 이동을 하셨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로스팅한 원두를 들고 다니시면서 마셨을 정도로 커피의 입맛에 까다롭고 애호가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클라리넷 연주자를 포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차렸던 데는 샌프란시스코의 차고, 월세가 70만 원짜리 조그마한 데에서 차리셨대요. 거기가 어느 정도로 열악했었냐 하면 오줌 찌린내가 나고 그랬었던 차고래요. 그런데 미국은 차고 창업 문화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그러니까 집을 단독주택으로 크게 짓잖아요. 주차장 있고. 그리고 주차장 있고 거기 차고인데 차고에서 모든 걸 전부 다 뚝딱뚝딱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창의력 개발소야. 뭐가 고장이 나면 차고에 가갖고 고치고 또 직접 인테리어도 하고 그 마당도 꾸미는 것도 전부 다 차고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그 창의력 공간에서 창업도 한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차고 창업 스타팅으로 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그리고 애플 여기 제가 좀 써놨는데 심지어 아마존, 디즈니, 양키 캔들까지 그러니까 별의별 기업들이 전부 다 차고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솔직히 이렇게 차고 문화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돼. 땅덩이가 작아서.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고에서 많은 기업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차고 창업을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좁은데 열악한 환경에서 오픈하면 거기 자체를 아예 안 가버려요. 솔직히. 자, 그래서 처음에는 로스팅을 한 다음에 원두 판매를 집중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2005년 드디어 블루보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블루보틀 카페 만들었을 때 정말 놀라운 게요. 메뉴가 6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커피 판매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기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핸드드립이었어요. 핸드드립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테이크아웃을 많이 팔아야 되는 카페인데 핸드드립은 기본적으로 3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많이 판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스타벅스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시장에 뛰어들은 거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망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통했네.
우리가 보통 카페를 창업하면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메뉴가 많게 한단 말이에요. 스타벅스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블루보틀은 완전히 그 반대. 그냥 간소화, 깔끔, 심플 이렇게 경영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이 블루보틀을 소개할 때 스타벅스를 갤럭시로 비유했고요. 이 블루보틀을 애플로 비유했어요. 갤럭시가 모든 그런 구성 요소, 뭐든 다 되게끔 만들잖아요. 그리고 애플은 좀 심플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했었는데 찰떡 같은 비유 같아요. 자, 이렇게 블루보틀이 성장하면서 점점 점포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전부 다 직영점으로만 늘렸고요. 2015년 드디어 해외로 진출하는데 그 첫 번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으로 왜 진출했냐? 장인 정신 때문에. 애초에 그 핸드드립 같은 경우도 일본 장인 정신 문화에 영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장 먼저 진출해서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이 바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면 블루보틀을 그렇게 많이 찾아가신대요.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우리나라가 굉장히 블루보틀을 많이 팔로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블루보틀이 우리나라 성수점에 2019년도에 생겼죠. 첫 번째 오픈 당일날 무려 14,000명이 줄 섰대요. 14,000명. 나 그거 뉴스 기사 본 거 기억나. 4시간 줄 섰대. 대기 시간이. 야, 새벽부터 줄 서서 커피 마시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피를 좋아했던 나라인가? 인스타에 올리려고. 14,000명이 아니네. 12,000명이네. 어찌됐든 어마어마한 숫자죠. 인스타에 올리려고. 자, 이렇게 중국까지 진출하게 돼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해외 진출까지 쭉 하게 된 블루보틀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스타벅스랑 비교한다고 그러면 아직 되게 작죠. 아직 역사도 길진 않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역사가 이게 끝이에요. 되게 짧죠.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랑 조금 비교해 볼까 해요. 자, 아까 전에 스타벅스가 갤럭시고 블루보틀이 애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스타벅스를 만약에 블루보틀이 따라 했으면 이렇게까지 절대 커질 수가 없어요. 아예 정반대 방향으로 그냥 블루보틀이 치고 들어간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는 사실 커피 원두의 품질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포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포기를 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강배전이죠. 그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맛을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배전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해서 강배전으로 시작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블루보틀은 무조건 약배전, 라이트한 배전. 그리고 스타벅스는 에스프레소 중점이지만 블루보틀은 핸드드립 중점. 그리고 스타벅스는 공간의 편의성, 문화를 구축을 했지만 블루보틀 되게 재밌는 게 콘서트도 안 보여요. 의자 되게 불편하게 생겼어요. 의자도 되게 불편하죠. 그리고 눈에 봤을 때 인테리어가 우아한 게 있었어요? 그냥 조적벽 쌓아놨던데? 그쵸. 그게 왜냐하면 커피에 집중하라. 모든 거에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커피에만 집중을 해서 커피를 맛있게 먹고 빨리 나가라. 아니,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테리어에 집중하던데. 그렇죠. 근데 또 마침 또 그게 인테리어가 힙하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막 무너져가는 인테리어 좋아하잖아요. 공사판 에디션. 또 잘 맞아떨어졌어요, 마침. 간판에 그냥 딱 그 파란색 벽만 딱 있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꽂힌 거지. 그쵸. 저도 진짜 블루보틀 딱 처음에 외관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벽에 유리창에 글씨 하나 안 써 있더라고요. 그냥 블루보틀, 파란색 병 하나. 그리고 그 입간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입간판이 하나 있는데 입간판에도 심지어 뭐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오픈 마감 이런 것도 안 써 있어. 그냥 파란색 병 하나. 와, 심플 그 자체. 그냥 완전히 그냥 스타벅스랑 반대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략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오히려 스타벅스가 이 블루보틀을 벤치마케팅해서 2008년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스페셜티 매장을 내놨죠. 아, 진짜? 그럼. 거기서 이제 막 파나마도 팔고 막 그러죠. 파나마 파는 거는 EDR앱이구나. 자, 이렇게 제가 블루보틀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그 운영, 경영, 전략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남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지 라고 하면 늦었다.
완전히 정반대로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3의 물결, 스페셜티 물결이라고 하죠, 커피에서는. 거기에 선두주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카페를 창업하시고 싶어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색다른 거 하나씩 개발하셔서 그걸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 그걸 알았으면 내가 제임스 프리먼처럼 뭔가 기업이 됐겠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먼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